학교에서 우리는 나치가 순수한 악의 광신도들이라고 배웠죠.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전쟁 기계를 만들고 세계를 정복하려 했다고요. 교과서를 보면 마치 독일이 순수한 증오심만으로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어낸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가 베를린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에 있다면 어떨까요? 수십 개의 미국 은행과 기업들이 히틀러와 단순히 거래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키웠고 자금을 댔으며 무장시켰습니다. 심지어 미군들이 죽어가던 시점에도 수표를 계속 보냈죠. 그리고 충격적인 건 그들 중 일부는 전쟁 전보다 전쟁 중에 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역사 선생님들이 이 챕터를 건너뛰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량 학살로 이득을 챙긴 바로 그 기업들이 오늘날 어떻게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자, 1933년으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히틀러가 막 권력을 잡았습니다. 독일 경제는 박살난 상태였죠.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한 배상금 때문에 그들은 짓눌려 있었습니다. 20년대의 초인플레이션은 저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죠. 실업률은 30%에 달했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마르크화는 가치가 없었지만 히틀러는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연설만으로는 군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강철이 필요합니다.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더미 같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1933년에 독일에는 이 중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1920년대 월스트리트를 상상해보세요. 미국 은행들은 현금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특히 독일에 집중했습니다.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졌고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 빚이 있었지만 미국 은행들은 기회를 본 겁니다. 1924년에 도스안을 통해 JP 모건, 딜런 리드, 체이스 내셔널 은행 같은 곳들이 독일의 부채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채권을 발행했고 독일이 미국 자본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1924년부터 1931년 사이에 미국에서 독일로 흘러들어간 돈은 4억 7,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80억 달러가 넘는 돈이죠.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붙은 이자놀이였죠. 미국 은행가들은 도스위원회를 통해 문자 그대로 독일 경제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그는 이 시스템 전체를 물려받았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발을 빼기는커녕 판돈을 더 키웠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록펠러 가문이 소유한 스탠더드 오일이 나중에 가스 실용 지클론 B를 만든 독일의 거대 화학기업 IG 파르벤과 거래를 폐다는 겁니다. 합작 투자와 기술 공유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합성 연료였습니다. 독일에는 석유가 없습니다. 제로에 가깝죠. 내륙 국가라 식민지도 없고 중동 유전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프트바페는 어떻게 날았을까요? 펜저 탱크는 어떻게 유럽을 횡단했을까요? 스탠더드 오일이 석탄에서 합성 연료를 만드는 기술, 즉 수소와 공정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독일 군대는 6개월 만에 연료가 바닥났을 겁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그들의 대리인들이 있었고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1939년 이후, 폴란드 침공 이후, 심지어 전쟁 선포 후에도 그들은 파트너십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훗날 엑슨이 된 이 회사가 히틀러에게 전쟁 기계를 굴릴 연료 기술을 넘겨준 겁니다. IBM도 있습니다. 네, 그 컴퓨터 회사 맞습니다. 그들은 독일에 단순히 펀치카드 기계만 판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추적하기 위해 맞춤 제작을 해줬죠. 모든 수용소에는 IBM 기계가 있어서 수감자 번호, 이동 일정, 사망자 수, 작업 배정 등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를 데이터로 처리했습니다. 이 모든 게 IBM 장비로 처리된 겁니다. IBM의 독일 자회사인 데오막은 전쟁 내내 기계를 유지보수했고 기술자를 파견했으며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의 IBM 본사는 로열티를 챙겼습니다. 펀치카드가 팔릴 때마다, 기계가 임대될 때마다 IBM은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대량 학살을 체계화하면서 이익을 챙긴 겁니다. 그들은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대량 살인을 효율적이고 산업적이며 추적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기소도 없었고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는 어떨까요? 헨리 포드는 지독한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디어번 인디펜던트라는 신문을 발행해서 공산주의, 금융, 전쟁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가짜 음모론 책자까지 출판했죠. 히틀러는 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책상 위에 포드의 초상화를 두고 영감을 주는 인물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포드의 독일 공장인 포드 베르케는 전쟁이 터졌을 때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산량을 늘렸죠. 그들은 베르마우트를 위한 트럭과 독일 군용 차량 엔진을 만들었고 수용소의 강제 노동력을 이용했습니다. 1941년 미국이 참전한 후 포드 베르케는 독일 정부에 의해 필수 군수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건 그 다음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포드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 공장이 파산했다며 미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나치 트럭을 만들던 공장이 부서진 것에 대해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물어내라고 한 겁니다. 그 뻔뻔함이 기가 찰 노릇이죠. 제너럴 모터스, 즉 GM의 독일 자회사인 오펠은 베르마우트 병사들을 유럽 전역으로 실어 나른 트럭을 만들었고 루프트바페 비행기의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1939년 무렵 오펠은 독일 전체 트럭의 절반과 장갑차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프랑스를 파괴한 전격전은 제너럴 모터스의 바퀴 위에서 굴러갔습니다. GM 임원들은 전쟁 내내 통제권을 유지했죠.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이 독일과 전쟁 중일 때도 GM의 오펠 공장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외국 자회사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석하자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상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전쟁이 끝난 후 GM은 독일 공장의 피해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3,3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치 전쟁 기계를 만들던 공장을 연합군이 폭격했다고 보상금을 요구한 건데 그들은 승소했고 돈을 받아냈습니다. 지금의 JP 모건 체이스인 체이스 내셔널 은행을 봅시다. 1940년 나치가 파리를 점령한 후 체이스 파리 지점은 유대인 계좌를 동결하고 나치가 자산을 청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가족들의 재산을 강탈했죠. 이 은행은 진주만 공습 3년 후인 1944년까지 나치가 점령한 프랑스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유럽을 해방시키다 죽어가는 동안 미국 은행은 나치가 유대인의 돈을 훔치는 걸 도운 겁니다. 1990년대에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체이스 임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의사결정을 내렸고 수익이 난다는 이유로 지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듀포는 독일에 화학물질을 팔았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프레스콧 부시가 운영하던 유니언 뱅킹 코퍼레이션은 나치의 자산을 보유하고 독일 철강 생산에 자금을 댔습니다. ITT 코퍼레이션은 독일 군대의 통신 장비를 팔았고 전쟁 내내 나치와 협상하는 대리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점은 이것이 일탈적인 운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사회 차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은 알고 있었고 주주들은 이익을 챙겼으며 여론이 너무 시끄러워질 때까지 미국 정부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숫자로 따져봅시다. IG 파르베는 아우슈비츠에서만 8만 명이 넘는 강제 노동자를 동원해 합성 고무와 연료를 만들다 죽게 했고 IBM의 기계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호드베르케는 베르마우트를 위해 7만 8천 대의 트럭을 생산했고 오펠은 2만 9천 대를 만들었습니다. 합치면 독일 군수 물류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미국 트럭이 없었다면 나치는 프랑스를 정복하지 못했을 거고 모스크바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유대인을 수용소로 실어 나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홀로코스트는 산업적인 효율성을 필요로 했고 미국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그 효율성을 제공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전후에 이 회사들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있었지만 IG 파르벤과 크루프 임원들만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들은 보호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후 재건을 위해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셜 플랜은 산업 능력을 필요로 했고 냉전은 제조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드, GM, IBM은 정부 계약을 따내고 마셜 플랜 자금을 받았으며 관련 파일들은 봉인되고 기밀로 분류되어 묻혔습니다. 연구자들이 전체 전모를 밝혀내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1998년 소송을 통해 공개가 강제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이 고소했고 문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임원들이 알고 있었고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 메모, 계약서들이 나왔죠. 합의금은 형편없었습니다. 2000년에 독일 산업계는 강제 노동자를 위한 5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포드와 GM은 합쳐서 고작 2천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껌값이죠. IBM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2000년대까지 즉 60년이 지난 후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비공개로 합의했습니다. 인정도 사과도 없었고 그저 입막음 돈만 줬을 뿐입니다. 이제 정말 뒤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유별난 사례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이익이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괴물들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의 행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해보죠. 애플, 나이키, 테슬라 모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무슬림들이 수용소에 갇혀 강제노동과 감시, 문화적 대량 학살을 당하는 곳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대량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제재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공급망이 너무 복잡하다고 주장하며 노동 관행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본이 똑같습니다. 1930년대에는 외국 자회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죠. 오늘날에는 공급망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단어만 다를 뿐 변명은 같고 이윤 동기도 같습니다. 애플은 작년에 3,6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중국 제조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규제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웁니다. 구글은 잠자리라는 이름의 중국용 검열 검색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결과가 필터링되고 천안문 광장이 숨겨지며 인권 정보가 차단되는 시스템이었죠. 직원들의 반발로 취소되긴 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10억 명의 사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자유와 타협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미얀마에서 대량 학살을 조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로팅 야족 학살로 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조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사과하고 더 나은 조정을 약속했지만 미얀마에서 계속 운영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사용자를 잃고 광고 수익을 잃으니까요. 석유 회사들은 카슈크지 살해 사건이나 예멘이 미국 무기로 폭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합니다. 무기 제조업체들은 독재 정권에 무기를 팝니다. 기술 기업들은 권위주의 정권을 위한 감시 도구를 만듭니다. 시스코는 중국의 만리장성 방화벽을 구축했고 오라클은 반체제 인사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팝니다.
1930년대와 똑같지는 않지만 도덕적 계산법은 이익 대 원칙이며 언제나 이익이 승리합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잔인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기업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주주가 있고 주주는 수익과 분기 실적, 주가를 원합니다. 대량 학살 정권과 거래하는 것이 합법이고 수익이 난다면 그들은 할 겁니다. 임원들은 정당화하겠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우리가 안 하면 경쟁에서 뒤처진다. 상황이 복잡하다. 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박물관을 후원하며 학교를 지원해서 이미지를 세탁할 겁니다. 마치 포드와 GM이 그랬던 것처럼 IBM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한 손으로는 병원을 짓고 다른 손으로는 가스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눈에 잘 띄고 가스실이 숨겨져 있는 한 사람들은 당신을 영웅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2차 세계대전이 단순히 군인과 폭탄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금이 뒷받침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독일의 빚을 재조정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독일의 트럭과 비행기, 연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기술이 희생자들을 추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없었다면 히틀러는 재건하지 못했을 겁니다. 포드와 GM이 없었다면 베르마우트는 굴러가지 못했을 겁니다. IBM이 없었다면 홀로코스트는 산업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나치 문양을 달지는 않았지만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 책임이라는 건 농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임원은 부유하게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수십 년 뒤에 푼돈으로 합의했고 여전히 운영 중이며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가가 없으니 패턴은 계속됩니다. 셋째, 당신의 돈을 누구에게 주는지 지켜보세요. 주머니 속에 있는 아이폰은 수용소의 위구르인들이 조립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키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머스크는 중국 감시회사들과 거래합니다. 당신의 돈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런 일에 자금을 대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당신이 멈출 만큼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넷째,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기록된 사실입니다. 의회 조사, 소송, 기밀 해제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모두 공개되어 있지만 가르치지 않고 토론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로비를 하며 여전히 이야기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에 화가 난다면 역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다행입니다. 이 이야기는 1945년에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반복됩니다. 나라는 다르고 제품도 다르지만 같은 이윤 동기와 같은 변명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미화된 역사 버전에 지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격하게 눌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테니 구독해주시고요. 더 있습니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지금 어떤 현대 기업이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진실을 알면 치를 떨만한 무언가에 여러분이 자금을 대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심을 멈추지 마세요.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는 기술이 더 좋아졌을 뿐이죠. 히틀러를 통해 이득을 본 그 가문들이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고 핏줄은 같으며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껐을 뿐입니다.